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자, 의학이론 신경계 하고 있죠. 자, 신경계 저번 시간에 이제 내추럴까지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이후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두통입니다. 머리 아픈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 머리 아프지 않은 일이 별로 없죠. 자, 머리 아픕니다. 근데 이 머리 아픈 두통이 그냥 단순한 진통제 먹고 나을 두통이냐 아니면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 신생물, 뇌암이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두통이냐를 이제 구분해내는 것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두통입니다. 주의를 요하는 두통을 보시면 갑자기 시작하는 처음 있는 심한 두통, 내가 평생에 살면서 이런 두통 처음이야 하는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뇌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 50세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두통. 그러니까는 살면서 50세까지는 뭐 그렇게 아픈 적이 많아서 이렇게 아팠어요, 저렇게 아팠어요 했는데 50세 이후에 뭐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뭐 이런 통증들이죠. 그다음에 열 발진 또는 목이 경직되는 두통. 그러니까 목이 경직된다 그러면 그 안쪽에 뇌 수막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이나 징후가 동반되는 두통입니다. 증상은 환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기 안 움직여요 하는 거. 징후는 의사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의사가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환자가 편마비가 있다고 자신은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보기엔 편마비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편마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보기에도 편마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경학적 증상은 그런 신경계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우셨던 중추신경의 문제, 말초신경의 문제, 그런 신경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식 변화가 동반되는 두통. 의식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GCS 점수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점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다른 두 종류. 성격이 다른 거는 편두통에는 두통에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편두통은 한쪽에서 막 쪼는 겁니다. 그 딱딱거리고 쪼는 것이 이렇게 쪼는 건데 그 안에서 혈관이 이제 이렇게 혈관이 박동한다고 그러거든요. 혈관이 박동하면서 나오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심해지는 두통, 고혈압과 서맥이 있는 두통, 혈압이 쭉 올라가면서 머리가 아프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분출성 구토입니다. 분출성 구토는 이제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까지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뇌관 우리 배우셨잖아요. 뇌관을 자극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 안에 뇌가 있으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두개골이 있잖아요. 이 두개골 때문에 뇌가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이렇게 붓잖아요. 부으면 밖에 있는 두개골 때문에 뇌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안쪽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뇌관인데 뇌관을 자극하면 구토가 납니다. 분출성 구토가 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서 구토를 한다 그러면 의사들은 굉장히 신경 쓰죠. 그래서 CT 빨리 찍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두통의 주요 원인은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수막염, 출혈, 뇌중풍, 뇌중풍은 다른 말 졸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 그러니까는 한 번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머리 안에 두개골 뇌죠. 뇌 안에 종괴,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든지 악성 종양이든지 뭐 이런 종괴가 있을 때, 그다음에 편두통, 긴장성 두통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양으로 넘어가면 중추신경계 종양입니다. 중추신경계 종양은 뇌 안에 있는 종양이거나 척수에 있는 종양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 뇌 안에 있는 종양이죠. 뇌 안에 있는 종양인데 악성암은 그게 이제 문제화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성종양, 뇌 안에 있는 양성종양 중에서 이제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중추신경 종양 파트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호르몬 쪽, 내분비 쪽에서 나온 건지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중추신경에 있는 뇌종양으로 좀 볼게요. 뇌 안에 있는 종양인데 그 종양이 어디서 생기냐면 뇌하수체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선종이라고 하는데 뇌하수체는 시상이 우리 양쪽에 있습니다. 그 시상 하부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상 아래. 그쪽에 톡 튀어나와 있는 게 뇌하수체인데 이 뇌하수체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모든 호르몬의 대장입니다.
호르몬의 중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또는 부신 피질, 부신은 신장 위에 있는 부가 되어 있는 거 부신이라고 하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뇌하수체이거든요. 그래서 그 뇌하수체에 종양이 생기면, 특히 종양의 특징이 선종입니다. 선종이 생기면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호르몬이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기능성 선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능성 선종인데, 전체 우리 몸에 나오는 호르몬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특히 특정 호르몬을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하수체 선종 중에서, 기능성 선종 중에서 호르몬이 특별히 어떤 특정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유주분비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그러니까 뇌하수체 선종에서 유주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을 많이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환자가 임신 중이 아닌데도 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문제죠. 모유가 나온다. 생각해 보시면 모유가 나와요. 엄마가 모유가 나오는 동안에 임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임 상태가 오죠. 그래서 환자가 불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불임 상태가 되고, 그 부위가 또 뇌하수체에 선종이 있는 그 부위가 시신경과 관련된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보는 게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주분비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선종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성은 무혈관과 다량의 유주분비, 그러니까는 모유가 나오는데 모유가 나오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혈경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성욕이 감퇴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성장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20%가 뇌하수체 선종 중에서, 기능성 선종 중에서 20%가 요건데, 이렇게 되면 다 크신 성인에서 이게 빵빵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초가 커집니다. 말초가 비대해져요. 그래서 말단 비대증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게 나오면요, 계속 크는 거죠. 거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거인증, 뭐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부신피질은 쉬운 말로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몸을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스테로이드가 빵빵빵빵 나오면, 언제 스테로이드가 나오냐면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내 몸에 스트레스가 없는데 스테로이드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얘를 더 활성화시켜요. 더 활성화시키는 건 혈압도 높아지고요, 당도 높아지고요,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쿠신증 들어보셨나요? 쿠신증, 얼굴에 빵빵해진 문페이스가 달 모양처럼 얼굴에 달 떴다고 그러잖아요. 문페이스, 문은 달입니다. 문페이스가 되고 중앙 집중화되고, 그 다음에 사지는 가늘어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몸매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선종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 뇌하수체 선종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기능성 선종 중에서는요. 그래서 뇌하수체 선종의 기능성 선종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환자 상황을 이렇게 줘서 거기에 해당하는 종양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결혼들을 늦게 하시잖아요. 늦게 하시면서 아이를 안 낳는 분도 있지만, 늦게 하지만 아이를 낳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늦게 해서 아이를 낳겠다 하시는 분인데 불임 상황이 되는데 애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가서 검사를 쭉 했더니 요게 나와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종양이니까 종양을 떼어내야 되겠죠. 종양을 떼어내는데, 종양을 떼어내려면 뇌잖아요. 그러면 두개골을 열어서 뇌 안쪽, 여기가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하려면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코 쪽으로 들어가면 코 위에 뇌저골이 있어요. 코 비강 위쪽에 뇌저골이 있거든요. 뇌 바닥뼈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서 바닥뼈를 뚫고 요걸 없애줘요. 그래서 코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경비 뇌하수체 종양 절제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절입니다. 골절은 이제 외상이 되겠네요. 골절, 두개골 골절입니다. 머리가 이제 부러진 거죠. 머리가 부러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두개골은 안쪽에 말랑말랑한 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콩 외상이 오면
얘가 이렇게 콕 하고서는 두개골이 부러질 때 안쪽으로 콕 함몰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함몰골절, 함몰골절 되지 않고 그냥 선상골절, 우리가 금 같다고 하는 선상골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 보면 신생아들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면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 얘기는 두개골이 다 이제 이렇게 뭐죠? 두개골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뼈도 성장해서 이렇게 딱 맞는 거거든요.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두개골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두개골이 커지면서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요 선은 봉합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를 봉합이라고 하는데 이 봉합이 선이 아무래도 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봉합선이 벌어지는 거. 이 봉합선이 벌어지는 건 우리는 이계골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상골절, 함몰골절, 이계골절이 있는데 각각의 위험성을 보면 선상골절은 이렇게 뼈가 부러지면서 뭐 선상골절이니까 금 같다 하는 거 정도예요. 두개골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부러지기는 어려우니까 금이 갔어요. 금이 가면서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잖아요. 충격이 있으면서 그 아래 동맥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개골 아래에 있는 막이 뭐였습니까? 경막이었거든요. 그 경막하고 두개골 사이에 동맥을 이 선상골절에 의한 골편에 의해서 동맥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동맥이 빵 터지잖아요. 그때 나오는 출혈의 이름이 경막상출혈 그렇게 됩니다. 경막 위에 있는 출혈, 경막상출혈, 다른 말 경막 바깥쪽이다 그래서 경막 외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떤 동맥이 파열됐습니까? 동맥입니까? 정맥입니까? 동맥 파열이잖아요. 동맥 파열은 힘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펑펑펑 출혈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선상골절은 골절 자체의 위험보다는 그 골절에 의해서 경막외 골절, 경막외 혈종, 다른 말 경막외 출혈 같은 말입니다. 경막상 출혈, 경막상 혈종 같은 말입니다. 혈종을 출이라 바꾸셔도 되고요. 경막외를 경막상이라고 바꾸셔도 같은 말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막상 출혈은 피가 펑펑펑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죽거나 살거입니다. 굉장히 응급 상태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자, 함몰골절입니다. 함몰골절은 뼈가 부러지는데 두개골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뇌가 있으니까 이렇게 콕 내려가 이렇게 함몰되는 거죠. 함몰되는데 그냥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함몰의 깊이가 한 3cm가 넘어가면 요거를 이제 올려주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함몰돼도 크게 환자의 증상이 없다 그러면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계골절은 봉합선이 이제 벌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봉합선이 한 2mm 이상 벌어지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붙여주는 수술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두개저골절입니다. 두개저골절은 아까 뇌하 수체가 두개저 바로 위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두개저가 두개 바닥에 있는, 바깥쪽은 두개골이고 이제 머리 쪽에 있는 헤어가 나는 쪽, 그다음에 두개 바닥 쪽은 코, 입천정 그쪽 위 있잖아요. 굉장히 얇아요. 근데 얘가 골절이 됐어요. 무슨 물인지. 골절 잘 안 되긴 한데 골절이 되면 뼈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뼈가 이개가 되죠. 벌어지죠. 벌어지면서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출혈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뇌 안에 있는 물, 뇌하수체, 뇌척수액 또는 출혈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콧물 또는 눈물과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밖으로 출혈이 나올 수도 있고 콧물, 눈물처럼 나올 수 있어서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펄해지는 거, 귀 쪽이 펄해지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발 부위를 보시면 전두와의 안와면, 눈 쪽, 그 다음에 측두골의 주체부, 중두와 그 다음에 여기 귀 쪽, 그 다음에 후두골 그쪽에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뇌척수액이 나와서 코로, 눈으로, 귀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이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 그 다음에 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개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붙여주고 꼬매주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그런데 거기가 뼈와 뼈가 벌어지면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세균 들어가지 말라고 감염의 위험만
낮춰주면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뼈가 자연스럽게 유압되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경막 상출혈은 다른 말 경막 바깥이다 그래서 경막 외출혈인데요. 거기 영문을 보시면 EDH인데 EDH가 에피두랄 헤모로이드잖아요. 에피는 바깥쪽 접두 사례며 이건 의학 용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영어죠. 그래서 바깥쪽인 두라는 우리가 경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막 바깥의 헤모로이드는 출혈이죠.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시험 문제에 영문이 잘 안 나왔어요. 의학 용어가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무에 접근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나 좀 까다롭게 이제 문제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막상출혈입니다. 경막상출혈은 성인의 경막의 출혈 90% 정도에서 출혈원으로 되는 혈관을 횡단하는 선상골절을 수반한다 그랬더니 금방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두개골골절에서 선상골절, 함몰골절, 이계골절을 얘기할 때 선상골절에 그 아래에 있는 혈관을 손상시키는 경막상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막상출혈은 두개골골절과 동반돼서 오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DH는 외상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상과 관련된 겁니다. 자, 얘가 그 아래가 동맥을 손상시킨다고 했으니까 동맥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출혈이 펑펑펑 납니다. 그래서 환자가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까지는 얘기를 하다가 의식이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없어지면 CT를 찍으면 출혈이 막 이렇게 찍는 순간에도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 응급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방 조그만 데라도 공간이 있으면 빨리 밀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들어가서 출혈을 이제 피를 걷어낼 뿐만이 아니라 피를 나게 하는 출혈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출혈이 멈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출혈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게 응급으로 수술을 잘 하고 나면 경막 바깥에 있는 출혈이었잖아요. 경막 안에 보호받고 있는 뇌는 손상받은 게 없어요. 경막 바깥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출혈만 제대로 잡고 빨리 응급으로 조치만 잘하면 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혈 수술만 잘하고 나면 환자는 남는 장애는 거의 없다입니다. 그런데 출혈원을 제대로 안 잡았어요. 피가 펑펑펑펑 나요. 그러면 쇼크 상태가 와서 환자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경막 상출혈은 EDH는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지만 치료 잘하고 나면 남는 장애, 우리가 얘기하는 일명 중풍 상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경막 하출혈입니다. 서브두랄입니다. 서브두랄은 아래죠. 서브라는 건 아래죠. 어디 아래입니까? 경막 아래. 그래서 SDH 이렇게 얘기합니다. SDH입니다. SDH는 경막 아래니까 지금 경막 아래는 뭐가 있냐면 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막 아래는 경막 아래 지주막 있고 연막, 다른 말 유막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막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경막입니다. 그래서 경막 아래는 뇌라고 생각합니다. 경막 아래에서 출혈이 됐다 그러면 뇌가 손상이 됐다라고 봅니다. 뇌의 신경은 피질인 바깥쪽에 있었습니까? 뇌 안쪽에 있었습니까? 뇌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뇌 바깥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막 하출혈은 대뇌 피질 손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되면 환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뇌가 손상이 되면 오른쪽 마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막 하출혈은 동맥 출혈이 아니라 정맥 출혈입니다. 정맥 출혈이니까 출혈이 질질질 나죠. 펑펑펑 나는 게 아니라 질질질 나니까 나다가 멈췄다가 나다가 멈췄다. 그러니까 출혈량이 확 늘지 않아요. 지가 알아서 멈추기도 하고 흡수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경막 하혈종, 경막 하출혈은 바로 수술합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봤다가 환자가 지혈이 되거나 아니면 약을 써서 아니면 흡수되는 걸 좀 기다립시다. 그러면 굳이 뇌를 손상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경막 하출혈은 의사들이 바로 수술합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하지 않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편마비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는 출혈로 나를 공격하는 건지 기구가 들어와서 의료기구가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경막 하혈종은 장애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막 상출혈, 경막 하출혈 어디에 출혈인지, 어떤 동맥, 어떤 정맥의 출혈인지, 그래서 출혈의 형태가 어떤 건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는요. 뇌출혈은 CT로 한다고 했습니다. CT로 하면 의사가 CT를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영상에 따라서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되냐면 EDH는 펑펑펑 나잖아요. 펑펑 나니까 출혈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출혈이 이렇게 훅 들어와요. 그래서 CT상에서 수정체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볼록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경막 하출혈 SDH는 질질질 출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출혈 나다가 멈췄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쪽에서 뇌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뇌 가생생으로 이렇게 이제 출혈이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더니 CT 찍어서 출혈의 모양의 초생딸, 국어사전에는 초생딸이나 초승딸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CT를 찍어서 출혈의 양상이 어떤지를 가지고 둘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우리한테도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경막 하출혈은 나오다가 멈췄다가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려면 출혈로부터 한참 있다가 증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막 하출혈은 하혈종은 급성이냐 아급성이냐 만성이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급성은 수상한 3일 내에 바로 증상이 나온다 그러면 급성입니다. 그다음에 수상하고 21일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 증상이 고안에 나오면 아급성입니다. 21일 지나면 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성과 급성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CT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T에서 찍었더니 여기 출혈 부위가 고음영이면 최근에 나온 겁니다. 급성입니다. 출혈 부위가 저음영이면 원래 있던 뇌하고 거의 색깔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저음영이면 아래음영이라는 겁니다. 저음영이면 만성이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급성, 아급성, 만성의 시간, 기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급성과 만성의 CT상의 음영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무 오래 하고 있나요? 그러면 만성일 때는 언제, 왜 누구는 급성에서 증상이 나타나고 언제 누구는 만성에서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출혈이 많으면 빨리 증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혈이 많은 상태는 급성이 되고 출혈이 쬐끔한 상태인데 모아서 그 정도 모아지니까 그 정도 양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만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충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성 경막하 혈종은 큰 충격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옵니다. 언제요?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경향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지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되고 지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막하 혈종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나 예방 목적으로 항혈소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그러면 꽝 밖에서 외상이 왔을 때 출혈이 됐다가 응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혈소판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죠. 또 하나는 혈소판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원래 혈소판이 정상인데 이분은 거기에 쭉 떨어져 있어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신 분, 자, 간 기능이 떨어지셨어요? 나이가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실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 무슨 충격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주무시면서 그 다음날 안 일어나시는데 가서 봤더니 만성 경막하 출혈이더라. 그러면서 잘못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상이냐, 외상이 아니냐, 충격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 혈종, 뇌실질내 출혈입니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은 기본 질병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오는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을 먼저 보시면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의 이제 소견이 CT상으로 보통 출혈은 CT로 확인이 되니까 CT에서 이제 차이를 보시면 한번 말씀드렸어요. 혈종의 모양이 불규칙하다.
고혈압성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은 혈종의 모양이 균일하다 뭐 이런 얘기를 썼고요. 그다음에 외상성 뇌출혈은 다발입니다. 외상에 왔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출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고혈압성은 중심에서 아주 안쪽에서 하나로 빵 이쁘게 터집니다. 크게. 하지만 외상은 바깥쪽에서 축두 옆쪽에서 다발성으로 그 모양이 불규칙하게 터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은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랬는데 그 동맥류 파열이 밖에서 오는 충격이 없었는데도 파열이 됐다. 그러면 자발성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됐거나 동맥류가 없는데도 밖에서 오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지주막이 터져서 파열돼서 출혈이 오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똑같습니다.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은 CT로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양이 많으면 두개골을 이제 절개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감압술을 하는 혈종을 드러내고 이제 감압술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척수 손상으로 하겠습니다. 척수 손상은 척수에 밖에서 이제 충격이 꽉 왔어요. 꽉 오면 이게 흔들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서 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수 샥이냐, 척수 진탕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어쨌든 척수에 외상이 이렇게 발생해서 얘가 한번 혼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요. 맥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똑같습니다. 근데 체온은 올라가고 뭐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척수가 손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레벨, 그러니까는 흉추 12번에 해당하는 척수 그 밑에는 전부 다 기능이 다 없어집니다. 양쪽으로 없어지는데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족저반사, 항문반사입니다. 족저반사는 우리 배우셨어요. 병적반사라고. 바빈스키 사인. 그게 바빈스키 사인은 병적반사인데 병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사다. 그 중에 하나가 족저 바빈스키 사인 같은 말. 그 다음에 호프만 사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없어져요. 족저반사도 없어지고 항문반사. 항문에 콩 찌르면 항문이 굉장히 예민한 부위잖아요. 예민한 부위에 찌르면 이렇게 주위에 근육에 이렇게 오므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근데 회복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족저반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순서가 지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척수에 문제가 샥이 생겼든 진탕이 생겼든 척수의 문제, 중추신경인 척수에 문제가 생기면 족저반사가 나타나고 항문반사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족저반사, 족저반사가 생기고 항문반사가 없으면 척수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력평가 범위입니다. 근력평가는 척수 손상인 중추신경 손상이 생기면 운동을 못한다며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초신경 손상이 생기면 말초에 해당하는 그 부위에 근육의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근력평가는 근육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육을 평가 왜 하냐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애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평가를 할 때, 신경손상 평가를 할 때 근육의 힘을 평가하는데 근육의 힘을 평가하는 게 이 근력평가입니다. 근데 근력평가를 할 때 어떤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수 근력평가, 머슬 매뉴얼 테스트를 해서 MM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력평가는 도수 근력평가고 영문으로 이니셜로 MMT다 이렇게 합니다. 요 문제가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문제를 계속 배우시거든요. 자, 번호로 써 있는 거는 등급입니다. 1등급이냐, 0등급이냐, 5등급이냐. 그래서 0등급에서 5등급, 6등급으로 나누죠. 퍼센트를 써놓는 거는 근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100%가 있냐, 10%가 있냐, 0%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는 거는 그 5등급에 해당하는 상태를 명칭하는 겁니다. 노말이냐, 굿이냐.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써놓는 겁니다. 이 각각이 다 중요합니다. 자, 5등급은 근육의 힘이 100%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말이죠. 정상이죠. 정상은 중력과 충분한 저항하에서 능동적 정상관절 운동입니다. 자, 4등급을 볼까요? 근육이 75% 남아있고 굿이고
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정상 관절 운동입니다. 자, 굿과 노말, 그러니까는 4등급과 5등급을 나누는 차이를 보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다 똑같은데 충분한 저항 하에야 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저항하냐, 저항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한 저항, 어떤 사람이 밀어도 같이 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5등급 정상입니다. 그런데 혼자는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힘으로 밀면 밀리는 겁니다. 그게 4등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이냐를 가지고 4등급이냐 5등급이냐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등급은 50%인데 중력만을 이기는 능동적 관절 운동이고요. 2등급은 25% 남아 있습니다. 푸어인데 무중력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 뭐가 틀립니다. 어떤 단어가 틀립니까? 중력을 이기냐 무중력 상태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중력 여부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중력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중력 하에 있죠. 그런데 무중력 상태는 우리 우주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 운동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중력은요, 위아래가 중력입니다. 세로 상태가 중력이죠. 가로 상태는요, 가로와 가로 상태는 중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3등급과 2등급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면 중력을 거슬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중력 상태는 옆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무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중력을 이기는 거죠. 근데 다리는 못 세요. 그런데 다리를 옆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중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3등급과 2등급의 차이, 중력에 의해서 달라지는 등급은 3등급, 2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등급과 0등급은 근육은 10%냐 아니면 근육 하나도 없냐 뭐 이런 건데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1등급은 수축은 가능하다, 능동적 관절 운동이 불가능. 그 다음에 0등급은 근육 수축의 증거가 없다. 0등급과 1등급은요, 능동적 관절 운동이 안 됩니다. 자기 혼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1등급과 0등급. 다만 수축이 있으면 1등급, 수축이 없으면 0등급. 그렇죠? 우리가 뇌 의식 손상 평가할 때도 수축이 있으면 반혼수, 수축이 없으면 혼수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축이 있냐 없냐가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실 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6단계니까 5등급, 4등급 차이, 그 다음에 3등급, 2등급 차이, 1등급, 0등급 차이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퍼센트도 중요하고 영어 상태를 명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시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수손상입니다. 척수손상은 북미에서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나 봐요. 그게 이니셜만 아시아라고 보면 아메리칸 스파이널 인저리, 스파이널이 척수니까 척수 손상을 분류하는 겁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그걸 우리가 갖다 쓰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죠. A등급은 완전 손상입니다. 완전 손상이니까 손상 이하, 레벨 이하라고 그러는데 그 손상 이하는 감각이거나 운동이거나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완전 손상입니다. 감각, 근력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2등급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신경 기능이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B, C, D는 불완전 손상이죠. 그러니까 불완전 손상을 가지고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C를 보시면 손상 부위 이하의 근력은 일부 보존돼요. 그렇지만 근력은 3등급 미만이다. 그러니까 3등급 미만이면 C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이상이면 3등급부터는 우리가 등급이 3, 4, 5가 등급이 있었잖아요. 3, 4, 5에 해당하면 D입니다. 그리고 0, 1, 2면 C입니다. 근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각은 좀 있어요. 그럼 B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손상을 갖고 B, C, D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시아가 분류가 되기 전에는 프랭클이었는데 프랭클 분류도 똑같습니다.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수 손상을 이렇게 나누는데 완전 손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척수는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근데 불완전 손상은 이게 중추신경이라도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3등급 미만이냐 이상이냐 아예 없냐에 따라서 불완전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등급은 여기서 근력 3등급은 MMT 3등급 얘기합니다. 자, MMT 3등급은 뭐였습니까? 중력만을 이기는 능동적. 그러니까 중력만을 이기는 능동 운동 3, 4, 5면 그 D등급이죠.
D등급. 그래서 3등급이 어떤 상황이냐가 꼭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생물 종양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배우신 거는요, 근골격계입니다. 근골격계를 하다 보면 신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경을 하다 보면 말초신경뿐만 아니라 중추신경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강까지의 공부는 근골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12강부터는 근골격계를 제외한 쪽에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소화기계, 비뇨기계, 호흡기계, 뭐 심혈관기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이 공통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신생물 종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물 종양에 해당하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 계통별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계통이라 하면 기능이 비슷한 부위를 이렇게 먹는 걸 계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 그러면 입부터 식도 위 이렇게 나가고 호흡기 계통 코, 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의 근골격계를 제외한 전체의 공통적인 신생물 종양을 하고 나머지 그 후에 이제 계통으로 갈 텐데, 자, 신생물을 다른 말로 종양이라고 하고 종양은 두 가지로 좀 나누죠.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나눕니다. 악성 종양은 다른 말로 암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악성 종양을 암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성 종양에 해당하는 양성암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런 말은 없어요. 암은 악성에만 쓰는 겁니다. 자, 또 종양은 가로 열고 신생물이라 했네요. 종양과 신생물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 신생물을 좀 뜯어서 풀이를 해보면 신은 새로울 신자고 새는 살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는 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각 기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죠. 소화기도 있고 위도 있고 대장도 있고 있죠. 그 각 기관에 원래 자기 장기 말고 다른 부위가 생기면 그거는 신생물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게 신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하고 다른 애가 나를 안 죽여요. 그러면 양성 신생물, 양성 종양입니다. 나를 죽여요. 그러면 악성 신생물입니다. 자, 새로 생긴 애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하고 새로 생긴 애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리하고 살면 됩니다. 잘 분리하고 사는데 새로 생긴 애가 있으니까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혹,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장기 내에 들어갔다면 그 주머니 안에 물이 있다 그러면 낭종, 또는 점 같은 경우도 이제 양성 종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악성 종양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공존하는 게 아니라 파고 들어와요. 파고 이렇게 침습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인베이전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침륜, 침습, 침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침륜하고 침습하고 들어와요. 네, 그렇게 들어오면 그 안에 나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을 찢어 먹으면, 혈관을 공격해서 찢어 먹으면 출혈이 나오죠. 그래서 방광암에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또 옆에 가서 보니까 혈관 말고 옆에 림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림프 우리나라 말 임파선이 손상이 되면 목이 아프면 임파선 붓잖아요. 그것처럼 임파선을 침륜하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환자 다리 붓습니다. 난소암 환자 다리 붓습니다. 혈관과 림프를 따라서 다른 데 가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그거 말고 또 신경이 있을 거예요. 신경이 있어야 움직이니까요. 자, 신경이 공격당하면 아프죠. 그러려니까 이 종양, 공격하고 들어가는 애는 얼마나 힘이 좋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가진 혈관들을 다 끌어모으죠. 그러면 원래 있던 나는 뭐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나는 쪽쪽 말리죠. 그래서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그게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차이점은 침륜입니다. 침륜하려니까 공격하고 들어가려니까 이 공격하고 들어가는 애의 보호하는 막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성장 속도는 악성 종양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암이 발견돼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장 속도입니다. 성장 속도는 악성 종양 주변 조직을 침해하고 들어간다. 침해, 침륜, 침범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파괴하고 들어가죠. 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성 종양은요. 그 다음에 피막 형성. 피막 형성은 나하고 너하고를
원래 있던 애하고 새로 생긴 애를 이렇게 쫙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피막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종양에는 피막 형성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파고 들어가는 악성종양에는 피막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피막만 이렇게 싹 걷어내는 수술이 용이한 게 양성종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재발은요. 전이 때문에 악성종양이 재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포의 특징을 봐서 보면 양성종양은 분화가 잘 되어 있다. 2번 분열상은 없거나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화는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가 분화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애들만 있어요. 그럼 분화가 잘 된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애가 있어요. 분화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기 안에는 동그라미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모가 생겼어요. 세모 같은 애입니까 다른 애입니까? 다른 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는 잘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상 조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분화는 똑같은 애가 있는 게 분화가 잘 된 겁니다. 자, 분열은 뭐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을 해서 태아가 됐어요. 그러면 커야 되잖아요. 커야 되면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분열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세포가 장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분열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분열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애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화는 잘 돼야 됩니다. 분열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성종양에 보시면 세포의 특징에 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악성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상이 있다 악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포가 안 좋습니다. 세포가 미성숙하다 새로 생기니까 미성숙하겠죠. 완전히 다 생긴 게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생기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양은 신생물이다. 신생물은 새로 생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죠. 치료는 악성종양은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의 질병들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악성암은요. 증상과 관련 없이 확인만 되면 바로 수술합니다. 바로 치료합니다. 수술이 안 되더라도 바로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성종양은 바로 치료합니다. 예후는 뭐 양성은 좋고 악성은 안 좋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양성종양이 반드시 악성종양이 됩니까?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은 절대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양성종양이 양성종양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악성으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근종 같은 거는 그래요. 그런데 양성이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대장 용종, 용종 중에서 선종성 용종 중에 일부가 대장 용종 중에 일부가 악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성종양이 악성으로는 안 된다. 또는 양성종양은 반드시 악성으로 간다. 둘 다 틀린 말이에요. 갈 수도 있고 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암으로 가죠. 악성종양으로 가죠. 악성종양은 이제 병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이제 확인하는 게 TNM 병기입니다. TNM 병기는 T는 종양의 크기입니다. 투머 사이즈. 투머 사이즈라고 해서 T1이 가장 작은 거고요. T4가 큰 거죠. 그런데 장기에 따라서 T1, T2가 달라요. 유방암은 T2가 되려면 종양의 크기가 2cm가 넘어가면 T2입니다. 근데 신장, 우리 소변 나오게 하는 신장 있죠. 신장은 7cm가 넘어가야 T2입니다. 그래서 몇 cm까지가 T1이고요. 몇 cm부터는 T2라고 얘기하지 않고 T1에서부터 T4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 TIS라고 있네요. TIS는 제자리암인데 TIS는 in situ라는 in은 뭐뭐 안에 있는 거고 situ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암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리암은 사이즈와 관계없이 악성 제자리암만 있으면 TIS를 해서 제자리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암과 T1은 사이즈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암의 그 행동 양식, 조금 이따 배우실 텐데 그 행동 양식 갖고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NM 할 때 N은 림프노드 할 때입니다. 림프노드. 그래서 리조널 림프노드인데 리조널은 국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 바로 옆에 있는, 장기와 같이 있는 그런 림프입니다. 림프는 장기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에 딱 붙어 있는 림프, 그걸 이제 리저널 림프라고 하는데, 그 림프에, 장기가 딱 붙어 있는 그 림프에 갔냐 안 갔냐,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는데, N0면 림프절에 전이가 없다는 얘기고요. N1에서 3까지는 림프에 딱 붙어 있는 림프에 어느 정도 갔는지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전이 M1, 메타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타시스 앞에 디스턴트라고 있죠.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를 따라서 멀리 가거나 혈관을 따라서 멀리 가거나 아니면 혈관과 림프와 상관없이 멀리 가 있는 거. 그래서 폐암인데 간에 가 있다든지, 대장인데 폐에 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장기에 멀리 가 있는 장기에 이제 가 있는 거를 원격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격전이 M0면 원격전이 없는 거, M1은 원격전이 있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M을 가지고 의사들이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죠.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 건 임상적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방 같은 경우에 T1, N1, M0면 2기입니다. 그 다음에 T2, N0, M0면 2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TNM을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의사들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게 임상적 병기입니다. 그래서 임상적 병기는 암덩어리 크기, T죠. 그 다음에 주위 조직의 침투 정도, 주위 림프절의 침투 정도, 전이, 뭐 TNM 병기 갖고 하는 게 임상적 병기입니다. 1기부터 4기까지는. 그런데 이거는 외과 의사들이 하는 거고요. 병리과 의사들은 세포를 띄어서 잘게 나누어서 그거를 슬라이드에 착 붙여서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봐서 암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게 병리과 의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병리적 병기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병리적 병기는 세포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봐서 분야가 있냐, 분화가 잘 됐냐 안 됐냐. 분화는 잘 돼야 정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봤습니까? 그 주위 림프로 갔냐 안 갔냐. 혈관의 침습, 침범, 침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사분열은 분열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분열하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하는 임상적 병기 1기부터 4기까지는 TNM 병기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보는 병리과 의사들이 보는 병기는 분화도를 가지고 또는 분열을 가지고 림프절 전이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자, 암병기는 지금까지 TNM 병기로 하고요. 임상적 의사가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기부터 4기까지 못 나누는 게 있어요. TNM 병기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혈액암이죠. 덩어리가 없잖아요. 덩어리가 없으니까 덩어리를 나눈 T와 관련된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덩어리는 있는데 중추신경계 암은 또 1기에서 4기까지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추신경계는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너무너무 위험해서 크기와 상관없이 중요 부위, 뇌간에 아주 작게 있어도 환자가 더 이상해질 수 있고요. 아주 크지만 조금 신경세포가 없는 곳에 있으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병기와 상관없이 병기를 적용할 수 없는 그곳이 어디냐? 혈액, 림프. 그러니까 액체와 관련된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물과 관련된 악성세포가 생기는 부위 또는 중추신경,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면 우리가 병기를 나눌 수 없다 얘기합니다. 또 중추신경계는 척수와 뇌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뇌 척수액이 있잖아요. 뇌 척수액을 따라서 전신에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죠. 중추신경계 병기가 적용되지 어려운 이유를 보시면 첫째, 종양의 크기가 조직학 위치보다 유의하게 유용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더라도 중요의 부위에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뇌와 척수는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없어요. 림프관이나 림프절이 없어요. 그런데 뇌와 척수에 림프절이 생겼어요. 뇌 림프 종양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신생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 국소 재발을 잘하는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의 전이가 발생할 정도로 충분히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뇌에 전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뇌로 전이도 많이 하지만 뇌암이 다른 데서 전이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병기와 관련된 걸 얘기했습니다. 병기, TNM 병기부터 시작해서요.
임상의사, 외과의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현미경을 배우는 병리과 의사가 하는 건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외과의사 1, 2, 3, 4기 나누기 진짜 어려운 어떤 부위에 있는 건지 병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암이 우리 제3보험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보장성 보험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나오는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고민될 정도로 좀 해마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해마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기까지도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